보수 정치 행동회의 CPAC이 3박 4일 일정으로 트럼프 재집권 속 뜨거운 열기로 개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척시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구르족 집단 학살 의혹을 부인해온 중국 공산당 관리와 함께한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글렌 영킨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감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가 제안한 세금 개편안이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한인타운 애난데일의 한글 도로명 도입 투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연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뉴스모아 시작합니다. 미국 보수주의 유권자들의 슈퍼볼이라고도 불리는 보수정치행동회의 CPAC 2025년도 컨퍼런스가 지난 19일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 게이로드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는 공화당 주류 정치인, 보수주의 관료, 언론인, 대학생과 일반인은 물론 전 세계 보수 정치 관계자들까지 연 인원 1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에는 JD 벤스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스테이지에 올랐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컨퍼런스에 참여해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20일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Good morning, CPAC. I beat most of the charges in trial, but Why people up to vote? that's a great idea. We'll get Mo and you guys to talk. 게이로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중인 CPAC 2025 행사장에는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모인 참여자들로 분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100일이 된 시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트럼프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인 보수정치회의 관계자들이 스스로를 축하하기 위해 만든 축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번 대회는 거물급 보수 인사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벤스 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물론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트럼프의 책사 스티브 배넌 등 화제의 인물까지 참석자들의 면면도 다양합니다. 20일의 하이라이트는 일론 머스크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날 머스크는 아르헨티나의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으로부터 붉은색 전기톱을 건네받고 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이건 관료주의 혁파를 위한 전기톱이라고 외쳤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과 지출 효율 극대화라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자유 만세, 빌어먹을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기톱을 머스크에게 선사한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거침없는 언사와 각종 정책들이 지속적인 논란을 부르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과 성과, 목표 등을 청중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한 안전과 번영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 근절 및 추방 정책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PAC 대회에는 한국의 KCPAC, 즉 한국 보수정치행동회의 소속 회원과 임원들도 참석해 부스를 마련하고 한국의 현실을 참석자들에게 홍보했습니다. KCPAC or CPAC Korea, we participated in CPAC events here in Maryland and in recent years in different cities as well on a yearly basis. And we're happy to be back in National Harbor, Maryland. And we have our booth, as you can see. So we're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engaging with people, engaging with the speakers and other experts and other people that are attending CPAC regarding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South Korea, as you know, is going through a lot of things right now, issues about martial law, the impeachment, election integrity and election fairness and all those things. So KCPAC 측은 21일 한국 대통령 탄핵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세션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지원을 위한 연방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세금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은 불법 체류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 종료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연방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법치를 준수하고 납세자의 세금이 불법 체류자를 지원하는 데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 특히 장애인과 재향 군인들을 위한 공공 혜택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증가로 인해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을 돌보는데 약 4,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이민개혁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2천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로 인해 매년 1,820억 달러, 약 240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연방 및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민연구센터는 불법 체류자 100만 명이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약 30억 달러, 약 4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연방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모든 정책을 폐지하고 미국민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정부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다카 프로그램 폐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불법 이민 지원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법적 논란과 정치적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난처 도시 정책을 시행하는 일부 지역 정부들은 연방 지원이 끊길 경우 지역 내 이민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구르족 집단 학살 의혹을 부인해온 중국 공산당 관리와 함께한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중국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해 첸리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첸 총영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두 차례의 행사에서 촬영된 슈머와의 사진을 게시하며 뉴욕에서 열린 랜턴 페스티벌 퍼레이드와 설날 퍼레이드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신장에서 벌이고 있는 위구르족 탄압 문제와 관련해 슈머 원내대표가 중국 정부 측 인사와 함께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첸 총영사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위구르족 집단 학살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위구르족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 학살과 강제 노동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이 운영하는 이른바 재교육 캠프가 사실상 강제 노동과 세뇌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중국 정부 문서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당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슈머 원내대표가 중국 공산당 관리들과 교류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소볼릭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내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중국 공산당 관리들과의 친밀한 관계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그가 교류했던 황핑 전 뉴욕 총영사는 중국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물로 뉴욕 지역에서 미국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서는 황핑 전 총영사가 미국 내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정황이 드러났었는데요. 이에 대해 소볼릭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 내 다양한 조직과 인물을 활용해 자국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슈머 원내대표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글렌 영킨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인력 감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감축이 정부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영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민들이 이번 조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은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하는 버지니아주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에는 14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근 몇 주 동안 수천 명이 해고됐습니다. 특히 연방 항공청 소속 수백 명이 직장을 잃었고 향후 지도 제작자, 암연구원, 연방재난관리청 직원들도 대거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영킨 주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리치몬드의 컴퓨터 과학 고등학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취소되면서 해당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영킨 주지사는 연방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자리 이동 과정에서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패키지 형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 민주당은 영킨 주지사와 윈서 멀시어스 부지사가 일자리를 잃는 연방 공무원과 근로자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존 스웨커 민주당 주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는 이미 해고된 연방 근로자들을 위한 온라인 지원 페이지를 마련했지만 영킨과 얼시어스는 여전히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스콧 버지니아 하원 의장 역시 영킨 주지사와 그의 팀은 앞으로 더 많은 버지니아 주민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기관 축소 정책은 혼란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킨 주지사는 연방 근로자들의 재취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경제는 매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방 근로자들은 높은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라며 다른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의 실업률은 3%로 미국 내에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킨 주지사는 언론을 향해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예산 지출을 재검토하는 중이라며 베테랑 의료 혜택이 중단될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주민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이 문제를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무어가 부자 증세, 서민 경제 향상을 목표로 새롭게 제안한 세금 개편안이 논란입니다. 이번 세금 개편안은 메릴랜드주 내 가장 부유한 주민들에게 더 높은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동시에 절반 이상의 주민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금 개편안은 메릴랜드주 내 가장 부유한 주민들에게 더 높은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동시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개편안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서민들에게는 감세를 이라는 공식으로 단순히 정리될 수 있을까요? 메릴랜드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약 60%는 이번 개편안으로 소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는 변화가 없고 나머지 18%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소득세를 항목별 공제로 신청하던 일부 저소득과 중간소득층 주민들은 오히려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인 주민 중 50만 명 이상이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중산층 납세자의 25%는 평균 66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소득이 10만 1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인 납세자의 33%는 평균 877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반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평균적으로 2만 806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00만 장자들의 추가 세금 부담은 소득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입의 약 36%, 즉 약 2억 5,860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의 주민들은 전체 추가 세수의 약 60%인 4억 6,260만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예상보다 넓은 소득계층에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 실행 후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특히 무어 주지사가 내세운 세금 개혁안의 핵심은 항목별 공제를 폐지하고 표준 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보다 공정한 세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중산층 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제공받던 모기지 이자 공제와 자선 기부금 공제가 사라지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의 항목별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가구들은 예기치 않은 세금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 조치가 주택 구입을 원하는 중산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합니다. 이미 높은 주택 가격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다면 중산층의 주택 소유 기회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부정적인 파고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 정부의 지출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볼티모어의 레드라인 경전철 프로젝트나 메릴랜드 교육개혁 프로그램 등 민주당의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공무원 고용 동결을 통해 예산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는 방안이 대표적인데요. 이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약 5,350만 달러, 2030년까지는 3억 1,04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원 내 반대 여론이 강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온라인 도박 이외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 세율 조정과 기타 부가세 인상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연방 정부 지원 축소 가능성을 대비해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향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3월 말까지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은 한인타운일까요? 아닐까요? 한인들은 물론 대다수 워싱턴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애난데일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난데일을 관통하는 236번 도로 리틀리버 턴파이크 1.4마일 구간에 한국 도로명을 붙여 한인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을 기리자는 메이슨 지역 정부의 행정정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19일 두 번째 공청회가 열린 현장. 발언권을 얻은 참석자들은 애난데일이 왜 코리아타운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합니다. 지난 가을부터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의견 수렴이라는 말뿐인 억지 공청회로 포장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백인 남성은 애난데일의 역사를 존중하고 한인들이 이 지역에 동화되는 것이 옳다라는 다분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공청회 진행자인 안드레 히메네즈 메이슨 디스트리트 슈퍼바이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애난데일을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한인들의 업적은 차고 넘친다며 도로명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2차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습니다. 메이슨 디스트릭은 또 다른 공청회는 없이 온라인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찬반 설문조사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하고 한국 도로명 도입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모아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뉴스모아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